나는 34세 죽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죽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칼도 아니었다. 독도 아니었다. 친목과 서류 몇 장, 그리고 평생 믿어온 한 사람의 미소였다. 의식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엄마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울고 있지 않았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어떤 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혹은 우주가 어떤 빚을 갚으려 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작은 손, 작은 발, 익숙한 집 냄새, 똑같은 벽지, 아래층 부엌에서 들려오는 똑같은 목소리들. 나는 6살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거짓말, 내 몰래 위조된 모든 서류,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어 빼돌린 모든 돈, 내가 진실을 모르도록 조용히 닫아버린 모든 문. 나는 그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딱 하나의 약속을 했다. 울지 않겠다. 빌지 않겠다. 경고하지 않겠다. 그냥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겠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겠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첫 번째 삶에서 내가 쌓은 것, 두 번째 삶에서 내가 쌓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나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나를 막으려 할지 알고 있었다. 다시 태어난 아침. 나는 6살짜리 아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새소리가 아니었다. 만화 소리도 아니었다. 마루 틈 사이로 새어 올라오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낮고 조심스러운 중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른들이 쓰는 그런 목소리였다. 이번에도 걔는 문제없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아빠가 웃었다. 실제로 웃었다. 그 순간 28년치에 묻힌 기억이 6살짜리 가슴속으로 화물열차처럼 들이닥쳤다. 내가 첫 번째 삶에서 무엇을 빼앗겼는지 말해주겠다.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니. 외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직접 일뻤다. 섬유 사업, 부동산 세채,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개인 투자 계좌까지. 내가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일주일을 울었다.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엄마가 말하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가 채 묻히기도 전에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2번이나 다녀왔다는 사실이었다. 부산에 대해 알게 된 건 26살 때였다. 결혼식에서 술에 취한 먼 친척 오빠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너한테 남겼다는 거 알아? 부모님한테가 아니라 너한테. 나는 웃어 넘겼다.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뽑아낼 수 없는 가시처럼 박혔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것들만 의심을 살 만한 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 번은 엄마에게 무심코 물어봤다. 거의 지루한 듯이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냐고. 엄마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은 가진 게 별로 없었잖니? 아까 할아버지 성격 알잖아.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따뜻하게 내가 평생 사랑이라고 착각해온 그 특유의 고갯짓과 함께 나는 믿었다. 내 삶으로 돌아갔다. 작은 월세방, 박봉의 직장, 아무리 노력해도 빠듯한 살림.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항상 다정했다. 반찬을 들고 나타났고 조언을 건넸고 내가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딱 적당한 만큼만 애정을 쏟아붓는. 그게 바로 함정이었다. 애정이 곧 우리였다. 30살이 됐을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축도 없고 부동산도 없었다. 아빠의 사업 위기를 위해 조용히 연대보증을 서줬고 그 탓에 4년 동안 신용이 망가졌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엄마의 병원비를 내줬다. 안정된 땅에 발을 디지려 할 때마다 뭔가가 나를 다시 끌어내렸다. 그리고 나는 허락했다. 사랑했으니까. 그게 여전히 나를 태우는 부분이다. 돈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칼을 건네고 그걸 신뢰라 불렀다는 사실이. 진실을 알게 된 건 8년이나 늦은 후였다. 변호사 서한 하나가 내 아파트로 도착했다. 오래된 주소로 보내졌다가 몇 년의 행정착오 끝에 나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원본 유언장, 내 이름, 유산, 손이 떨릴 만큼 큰 금액, 그리고 서류 안에 있던 메모 하나. 부모님이 유언장을 몰래 이에 제기하고 위조 수정안을 제출해서 내가 존재조차 모르는 사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과 직접 맞닥뜨렸다. 엄마는 울었다. 아빠는 조용히 있었다. 내가 서류를 꺼내 보이자 엄마는 충혈된 눈으로 말했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넌 너무 어렸어. 우리가 지키려 한 거라고. 나는 34살이었다. 3달 후. 나는 죽었다. 비 오는 화요일의 교통사고. 목격자도 없었다. 수백 번을 달린 도로였다. 경찰은 비극이라고 했다. 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침대에 누워 가져서는 안 됐던 공기를 폐 가득 들이마시며 나는 그 변호사 서한을 떠올렸다. 유언장을. 위조된 수정안을. 그것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이 어디에 숨겨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다. 가장 힘든 건 작은 몸이 아니다. 유치가 빠지는 것도, 만화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원치 않을 때 안겨 다니는 것도 아니다. 가장 힘든 건 부드럽게 웃으며 우리 딸 하고 부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웃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삶의 첫 번째 규칙은 단순했다. 절대 기억한다는 걸 들키지 말고. 나는 6살이었다. 돈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고 어떤 어른도 진지하게 들어줄 목소리가 없었다. 너무 일찍 패를 보이면 그들은 적응할 것이다. 그들은 적응에 능했다. 첫 번째 삶 내내 그걸 지켜봤, 바꾸고 조정하고 재구성하고 웃는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아이가 됐다. 그들의 농담에 웃었다. 적절한 순간에 안겼다. 학교에 대해, 만화에 대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냐고 천진한 질문을 던졌다. 어린 시절을 연기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처럼. 왜냐면 그게 맞았으니까. 하지만 그 연기 아래에서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위조 유언 수정안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삶에서 너무 늦게 발견했었다. 아빠의 서재 세 번째 칸에 있는 오래된 녹색 회계장부 속에. 지루한 회계장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그 서재에 들어가야 했다. 기회는 다시 태어난 지 3주 후 일요일 오후에 왔다. 아빠는 철물점에 갔고 엄마는 부엌에서 이모와 전화 중이었다. 최소 40분은 걸리는 그 길고 극적인 통화.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의 냄새는 기억 그대로였다. 오래된 종이와 식은 커피. 뛰지 않았다. 뛰면 소리가 난다. 걸어서 책장으로 갔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녹색 장부를 꺼냈다. 있었다. 수정한 위조된 서명.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만든 가짜 공증도. 그리고 그 아래에 첫 번째 삶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새로운 무언가. 두 번째 서류. 내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증서. 수익자. 부모님 둘 다. 내가 죽기 2년 전 날짜로 나는 그 서재에 서서 6살짜리 몸으로 부모님이 나에게서 그냥 훔친 게 아니라는 종이 증거를 쥐고 있었다. 그들은 내 죽음을 계획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첫 번째 삶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는 손이 너무 떨려 서류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하지만 이번엔 충격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더 조용한 무언가, 굳어가는 시멘트처럼 가슴속으로 자리를 잡는 감각이었다. 장부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책장을 정리했다. 걸어 내려와 거실 바닥에 앉아 엄마를 위해 무지개 그림을 색칠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20분 후 아직 통화 중인 채로 들어와 나를 힐끗 보더니 입모양으로 귀여워라고 했다. 나는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태양에 노란색을 덧칠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내 계획 전체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저녁 식사에 삼촌이 왔다. 아빠의 남동생 레이몬드. 첫 번째 삶에서는 거의 알지 못했던 사람. 조용하고 거리감이 있고 가족 행사에서 항상 가장자리에 맴돌던 사람. 그가 식탁 건너편에 앉아 내 눈과 마주쳤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이 그의 얼굴을 스쳐. 따뜻함이 아니었다. 어른들이 흔히 짓는 꾸며진 미소도 아니었다.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다시 볼 줄 몰랐던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표정. 그는 아빠를 봤다. 다시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할아버지 눈이네.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엄마의 포크가 멈췄다. 아빠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식탁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렵기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이몬드 삼촌. 첫 번째 삶에서 그는 내 장례식에 나타나 맨 뒷줄에 서다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떠났다. 나는 그가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식탁에서 그 표정은 어색함이 아니었다. 죄책감이었다. 두 번째 삶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나는 레이몬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신중하게 순수함처럼 보이는 거리에서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2번 더 찾아왔다. 매번 그와 아빠는 서재로 사라졌다. 낮은 목소리, 닫힌 문, 아이가 복도를 지나가면 멈추는 그런 대화. 하지만 나는 그냥 아이가 아니었다. 세 번째 방문 때 나는 계산된 행동을 했다. 엄마가 바쁜 척하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복도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물었다. 엄마, 레이몬드 삼촌은 왜 항상 슬퍼 보여? 서재가 조용해졌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아빠가 너무 넓은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삼촌은 슬픈 게 아니야. 아가, 피곤한 거지. 레이몬드가 아빠 뒤에 서 있었다. 아빠가 돌아섰을 때 레이몬드는 내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안도감,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에 내 질문이 허락을 준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그것을 마음속에 저장하고 기다렸다. 진실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빨리 터졌다. 2주 후 나는 낮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대신 어두운 계단 꼭대기에 앉아 듣고 있었다. 내가 훈련시켜온 방식대로 레이몬드와 아빠가 거실에 있었다. 엄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조용하고 거리감 있고 죄책감에 짓눌린 레이몬드가 마침내 무너졌다. 나간 못 버티겠어. 그가 말했다. 걔는 아이야.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볼 때마다 우리가 한 짓이 생각나. 아빠의 목소리가 뾰족하고 차갑게 변했다. 연기가 벗겨지면 나오는 내가 두 번의 삶에서 다 알아챈 그 진짜 목소리. 우리가 한 짓? 너도 똑같은 서류에 서명했잖아, 레이. 네가 걔를 돌봐준다고 했잖아. 30살 되면 돈이 돌아간다고 했잖아. 그게 합의였어. 계획은 바뀌는 거야. 걔 죽었잖아. 형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숨이 막히는 침묵. 그리고 아빠가 말했다. 두 번의 삶 모두 절대 잊지 못할 그 말.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지. 우리가 그 부분까지 계획한 건 아니야. 나는 등을 벽에 붙이고 코로만 숨을 쉬었다. 천천히 조용히 그 부분까지 계획한 건 아니야. 다른 부분은 계획했다는 뜻이었다. 레이몬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보험금, 유언장, 부동산, 나는 빠지고 싶어. 내 이름 다 빼줘. 내 이름은 이미 묻혔어. 진정해. 진정이 안 된다고. 형 2년째 잠을 못 자고 있어. 그럼 약 먹고 집에 가. 레이몬드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 소리.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나는 어두운 계단 꼭대기에 앉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배치되는 걸 느꼈다. 레이몬드는 먼 삼촌이 아니었다. 신경이 무너진 공범이었다. 서류에 서명했다. 몫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색칠을 하는 걸 보고 만화를 보며 웃는 걸 보면서 양심이 그를 산채로 갉아먹고 있었다. 그건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쓸모가 있었다. 아빠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까, 이 집안에 아무도 몰랐으니까 나에게는 그들이 만든 모든 위조 서류보다 앞선 날짜에 할아버지 원본 유언장이 있었다. 그리고 레이몬드는 방금 자신의 충성심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줬다. 딱 한 번만 살짝 밀어주면 됐다. 내가 첫 번째 행동을 한 건 8살 때였다. 극적이지 않았다. 시끄럽지 않았다. 그냥 접힌 쪽지 하나를 일요일 아침 레이몬드의 차 와이퍼 아래에 끼워 넣은 것뿐이었다. 아빠는 안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고 엄마는 교회에서 주간 결백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쪽지에는 네 단어가 있었다. 나는 다 알아. 이름도 없었다. 협박도 없었다. 딱 네 단어와 할아버지의 원본 유언장 사건 번호. 영구히 묻혔다고 생각한 법적 서류에서만 존재하는 번호. 2층 창문에서 바라봤다. 그가 읽었다. 30초 동안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창문을, 마당을 훑었다. 얼굴은 오래된 재처럼 창백했다. 그날 아침 그는 안으로 들어와 아침을 먹지 않았다. 차를 몰고 사라지더니 6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 6주를 나는 잘 활용했다. 2년 동안 아빠의 패턴을 조용히 공부했다. 어떤 서랍을 잠그는지, 어떤 전화를 밖에 나가서 받는지, 집이 비었다고 생각할 때 서류 가방에서 꺼내 서재 선반으로 옮기는 파일들. 아빠는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제 외부에 누군가가 필요했다. 첫 번째 삶에 친구가 있었다. 이지은이라는 친구. 날카롭고 믿을 수 있는, 나중에 법무보조원이 되어 1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기 두려워하는 서류들을 처리한 여자. 첫 번째 삶에서 나는 그 우정을 흘려보냈다. 너무 바빴고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믿었다. 지은이는 한번 부모님에 대해 경고하려 했는데 나는 화제를 바꿨다. 이번엔 화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8살이었다. 지은이는 3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10대였다. 이미 어른 책을 읽고 선생님과 계약법을 논쟁하는 그런 아이. 나는 영리한 아이가 더 나이든 아이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딱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큼만 독특한 지능을 내보이며 다가갔다. 내가 9살이 됐을 때 지은이는 나를 이상하고 특출난 동네 꼬마로 여겼다. 10살이 됐을 때 친구 가족 얘기라고 둘러댄 이야기로 충분히 말해줬고, 지은이는 조용히 아빠 사업체 등록 서류를 공공기록에서 찾아냈다. 그녀가 발견한 것에 지은이가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거 친구 가족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가족이잖아.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얼마나 됐어? 충분히 됐어. 내가 말했다. 지은이는 그 이후 2주 동안 서류 3개를 더 뽑아냈다. 이체 내역, 유령 계좌,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 장례 11일 후 유언장 분쟁이 공식 해결되기도 전에 조용히 아빠 이름으로 넘겨진 부동산. 불법이었다. 완전히 불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서류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때 내가 예측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모든 게 균열되었다. 레이몬드가 돌아왔다. 6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은 모습으로 화요일 저녁에 나타났다.
아빠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는 척했다. 20분 후 레이몬드가 서재에서 나왔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뒤따라 현관까지 배웅하며 낮고 조용하게 말했다. 한마디라도 하면 모든 서류에 네 이름이 제일 크게 박히게 만들어줄게. 알아듣겠어? 레이몬드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 아빠가 돌아섰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의 눈이 뭔가를 했다. 이 삶에서도 저 삶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무언가를 흔들렸다. 단 한순간, 충분히 긴 순간 아빠는 평소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숙제 다 했어? 거의요. 내가 말했다. 수학 노트를 다시 내려다봤다. 하지만 여백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글씨로 나는 이미 써놓았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최초 접수한 판사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면담 날짜, 10살이었다. 그리고 방금 아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남을 잡아놓았다. 아빠는 그걸 몰랐다. 면담 당일 아침, 나는 교복을 입었다. 지은이가 7시 15분에 집에서 2블록 떨어진 모퉁이에서 나를 태웠다. 입시 준비 수업을 반찬했고 엄마한테는 친구를 도와주러 간다고 했다. 사실이었다. 다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종류의 도움이었을 뿐 나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원본 유언장 사건 번호, 장래 11일 후 날짜가 찍힌 부동산 이전 서류, 지은이 폰으로 촬영해 도서관에서 출력한 위조 수정안, 부모님 둘 다 수익자로 지정된 내 이름의 생명보험 증서, 그리고 아빠가 묻혔다고 장담했던 모든 공동 서명 서류에 또렷이 박힌 레이몬드의 이름. 최 판사는 원래 할아버지 유산을 담당했던 분이었다. 71세, 반은퇴. 지은이의 조사에 따르면 12년 전 수정안 접수 당시 이상함을 발견했지만 절차상 기술적 이유로 공식 반려당했고 그 결정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그의 보좌관이 우리를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을 때 판사는 내가 책상에 올려놓은 파일을 보더니 안경 너머로 한참 나를 바라봤다. 이걸 찾는데 누가 도와줬나요? 서류는 제가 직접 찾았어요. 내가 말했다. 법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지은이 언니가 이해하도록 도와줬고요. 판사는 지은이를 봤다. 다시 나를 봤다. 몇 살이죠? 10살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서류 나이는 맞아요. 12년 됐고 위조예요. 판사가 파일을 열었다. 방이 아주 조용해졌다. 이후 일들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내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최 판사는 48시간 내에 주 변호사협회에 연락했다. 공식 사기 조사가 조용히 시작됐다. 큰 소음을 낼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소음을 내지 않는 종류의 조사였다. 아빠의 사업 파트너가 소환됐다. 부동산 기록 3개가 동결됐다. 지은이가 찾아낸 유령 계좌는 금융조사관에 의해 표시됐다. 그 조사관은 전혀 무관한 다른 사건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레이몬드는 첫째 주 안에 자진 협조했다. 거의 불쌍할 뻔했다. 거의. 아빠가 공식 소환장을 받기 전날 밤 레이몬드가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수화기 옆에서 들렸다.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게 언젠가 들통난다고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빠는 겁쟁이라고 했고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이른 아침 6시 수사관들이 우리 집 현관을 두드렸다. 나는 부엌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엄마가 가운 차림으로 내려와 배지를 보더니 문틀을 잡아 바닥이 꺼지는 것처럼 아빠가 뒤에 나타났다. 이미 정장을 입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연기하는 사람. 그리고 딱 한순간 그의 눈이 수사관이 아닌 나에게로 곧장 향했다. 나에게. 나는 4년 동안 연습한 그 침착함으로 그를 바라보며 시리얼을 한 숟가락 더 떴다. 아빠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위에 더 씌워진 모든 층들이 따뜻함, 권위, 신중한 미소 전부 한꺼번에 무너졌다. 아래에 남은 건 날 것에 작고 깊이 두려운 무언가였다. 그는 마침내 나를 봤다. 아이를 본 게 아니었다. 연기를 본 게 아니었다. 나를. 너무 늦었다. 엄마는 곧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울음이었다. 상황을 관리하려고 쓰던 그 연습된 눈물이 아니라 정성껏 쌓아올린 벽이 동시에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눈물이었다. 어느 순간 엄마가 절박하게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아가? 말해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말해줘.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요. 내가 말했다. 그것이 그 집에서 내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부동산은 돌아왔다. 원본 유언장이 복원됐다. 부모님이 조용히 지워버렸던 모든 서류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됐다. 유산 전부가 내가 18살이 될 때까지 보호 법적 계좌에 보관됐다. 레이몬드는 면허를 잃고 2년을 최저 보안 시설에서 보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돈만이 아니었다. 평판, 공동체에서 쌓은 신망, 이웃들의 존경, 교회 친구들의 신뢰,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부모라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
전부 공개적으로, 영구히, 완전히. 엄마가 내가 16살 때 편지를 썼다. 3장, 미안하다는 말이 11번 나왔다. 셌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도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12살 즈음. 분노는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 화를 멈췄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끝냈다. 17살에 이 삶에서 처음으로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노란 꽃을 들고 갔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색, 잔디 위에 앉아 오래도록 그냥 숨을 쉬었다. 이번엔 아무도 내 삶을 훔쳐가지 못했다. 아무도 내 관 앞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었다. 자유로웠다.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직접 읽어서 남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언제나 의도했던 그대로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정의를 기다리며 보낸다. 나는 직접 찾아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았다.